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인을 배제하지 않는 지성과 프라이드라는 제목으로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조 라이트 감독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견은 제인 오스틴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요. 프라이드 앤 프레저디스라는 원제를 갖고 있는 작품이고요. 2005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작가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영국의 작가인 이 제인 오스틴은 1775년에 태어났습니다. 영국 햄프셔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스티븐튼이라는 교구의 목사였어요. 이 8남매 중에 7째로 태어났고요. 딸로서는 둘째 딸입니다. 그래서 언니 카산드라와 함께 두 딸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자 형제들 틈에서 자랐고요. 제인 오스틴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은, 정규 교육은 1년 반 정도 언니와 함께 기숙학교에 다녔던 것이 전부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교구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처럼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글을 써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희곡을 써서 연극으로 공연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오락으로 삼으면서 그래서 살았던 그 시대에 또 그런 가족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제인 오스틴은 11살 때부터 자기만의 문체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글쓰기 재주가 뛰어났던 그런 작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이제 1811년 한참 뒤의 일인데요. 그 전까지 제인 오스틴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습작으로 썼습니다. 10대 시절에 썼던 그런 작품들도 남아있기는 한데요. 제인 오스틴이 생전에 6편의 장편을 소설로 남겼고요. 불행하게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고, 만 41세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6편의 장편을 남기고, 또 이전의 습작들과 함께 중편 소설 하나, 레이디 수잔이라는 작품, 이것을 포함해서 현재 우리가 제인 오스틴의 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7권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전작이에요. 이 제인 오스틴은 거의 모든 작품이 연애 소설이고요. 그리고 결혼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썼어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정작 작가 자신은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애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요. 20살 무렵에 톰 루프로이라는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동갑내기 남자인데 법률가 지망생이었고, 아일랜드 태생의 이 남자 만나서 연애를 했던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떠나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죠. 말하자면 채였던 건데요. 이 제인 오스틴은 이러고 나서 2번 정도의 더 결혼 기회를 얻었어요. 남성들에게 청혼을 받았는데 제인 오스틴은 이 청혼을 2번 다 거절하고 맙니다. 마지막에 혼자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27살에 해리스 빅 이더라는 남자의 청혼을 받았을 때인데요. 재산도 있고 또 친분도 있었던 가문의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인 오스틴은 이 남자에게 결혼을 승낙을 했다가 다음날 번복하는 그런, 말하자면 사고를 벌입니다.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 끝내 혼자 살게 되고 작가로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것이 제인 오스틴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톰 루프로이와의 연애가 끝난 이후에 첫인상이라는 소설을 남겨요. 이게 오만과 편견으로 나중에 개작이 돼서 발간이 됩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에서 주인공 엘리자베스와 다하씨가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만나잖아요.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하는 어떤 작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남긴 6권의 책은요. 센스 앤 센시빌리티, 오만과 편견, 맨스필드 파크, 엠마라는 작품은 살아생전에 4권의 이 작품이 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설득과 노생거 사원이라는 작품은 유작으로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전의 작품들이 발간이 된 것이 레이디 수잔 같은 중편소설과 단편들을 묶은 작품들이 발간이 됐고요. 제인 오스틴이 생전에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는 못했던 것이, 처음에는 많은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레이디라는 익명으로 출간을 했어요. 센스 앤 센시빌리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감성으로 알고 있는 이 작품은 익명으로 레이디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고요. 이후에 오만과 편견은 센스 앤 센시빌리티의 작가, 맨스필드 파크는 오만과 편견과 센스 앤 센시빌리티의 작가, 이런 방식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엠마쯤에 이르면 드디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작가가 누구지? 레이디는 누굴까? 궁금해하기 시작했고요. 제인 오스틴이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즈음에 병을 얻어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된 거죠. 가장 유명한 작품은 오만과 편견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작들이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전체 6편 또 7편의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네더필드라는 곳에 작은 마을의 네더필드라는 곳에 한 남자가 이사를 오죠. 빅리라는 남자가 오는데요.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다하시라는 친구까지 데리고 옵니다. 빅리와 다하시는 굉장히 부유하고요. 다하시가 더 부자예요. 영지도 있고 재산도 2배나 되는, 10,000파운드나 되는 연수입을 갖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온 마을이 떠들썩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신부감들이 많았고 이 마을에 사는 여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여성들이 많았고 돈 많은 싱글 남성들이 둘이나 왔다 갔는데 굉장히 흥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특히 엘리자베스가 속해 있는 베넷 집안에는 딸이 5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굉장히 기대를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군인들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이 이 영화의 도입부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와 나중에 연을 맺게 되고요. 빅리는 엘리자베스의 언니인 제인과 사귀게 되는 것이 이 영화의 또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되는 두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만과 편견에는요, 사실 프라이드 앤 프레저디스라고 했을 때 다시라는 인물은 귀족이고요. 빅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그리고 거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무도에 와서도요. 사실은 뭐 인사도 잘 안 하고 춤추지도 않고 예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오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서 첫인상이 안 좋은 것으로 시작이 되죠. 이 오만한 이 남자가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별로 내 마음에 들지는 않는 여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걸 엘리자베스가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남자 뭐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만큼 사실 그런 모습들, 거만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오만과 편견에서 오만을 맡고 있는 것은 이 남자, 특히 다하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그것 때문에 이 남자에게 대해서 편견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 다하시가 알고 있는 위컴이라는 남자가 있는데요. 위컴은 다하시네 집안의 집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위컴이 다하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다녀서 엘리자베스가 편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만은 다하시, 엘리자베스는 편견 이런 것처럼 느껴지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요.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하시가 내 타입은 아니야.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네 친구하고 자네 언니 제인하고 가서 춤이나 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통의 여성들 같으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나 내 타입 아니야. 당신도 내 타입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친구 샬롯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맙소사. 만약에 그 남자가 괜찮은 남자라면 그게 더 끔찍한 일이야. 난 그 남자랑 얘기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쿨하게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자베스도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출발 부분에서 무도의 장면들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오만함은 사실은 프라이드라고 했을 때 작가 제인 오스틴이 이 프라이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오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작가는 오만과 편견을 대비시켰다기보다는 오만과 허영을 대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영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앞에 이제 다른 부분에 엘리자베스의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메리라는 동생이 허영은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오만함, 프라이드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만과 허영에 대해서 다하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거든요. 허영은 진짜 결정입니다. 그러나 오만은 진정으로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라면 늘 그것을 잘 통제하기 마련이고 그건 오만이라기보다는 자긍심이라고 해야겠지요 라고 말해요. 이런 대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오만과 대비되는 것은 허영이고 사실 오만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프라이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라이드는 두 가지 정도로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만함, 거만함이나 자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자긍심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했지만 자존감 같은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긍정과 부정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오만에 대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인 오스틴은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 오만함이 어떻게 하면 자긍심이 될 수 있는가 했더니 제인 오스틴은 지성으로 그것이 통제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인 오스틴은 혼자 살았던 사람이고요. 당시에 쉽지 않았던 여성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지 않았어요. 이런 여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우아한 삶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제인 오스틴이 스스로 프라이드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 지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이 프라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엘리자베스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초반에 엘리자베스를 등장시킬 때요. 책을 읽고 산책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시켜요. 책을 읽음으로써 엘리자베스가 지성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작품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하시도 마찬가지로 프라이드를 가졌으면서 지성이 있는 인물이어서 둘은 얼마든지 이것을 자긍심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실 오만함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존심과 또 자긍심, 자존심이 세다고 해서 자긍심이 혹은 자존감이 높은 것은 아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자존심이 센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반대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자존심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인 오스틴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자베스의 프라이드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의 프라이드는 사실은 그냥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저항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냐면 캐서린 영부인이라는 인물이 이 이야기에 나오거든요. 오만과 편견에. 이 인물은 사실은 다하시가 자기의 조카였고 은근히 조카를 사위로 삼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를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에게 와서 내 조카랑 약혼했느냐고 따져 묻죠. 이때 엘리자베스가 영부인에게 굉장히 당차게 나도 신사 집안의 딸이고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매몰차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프라이드 강한 모습을 보이죠. 당제사회의 관습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엘리자베스의 프라이드의 한 측면이었다면 다른 의미에서 또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자베스가 산책하는 것 혹은 걷기를 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저항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레베카 솔릿이라는 작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작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산책이라는 목가적인 행위, 당시 귀족들이나 상류계급들이 우아하게 자기의 집을 자랑하거나 혹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한가로운 행위를 실용적인 행위로 변형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자베스의 걷기를 저항의 한 형태로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엘리자베스는 당대 여성들이 그냥 진흙탕을 걸어가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지만 엘리자베스를 통해서 제인 오스틴은 그 시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걷기가 필요하면 걷고 할 말들을 하고 하는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도 다하시 못지않게 프라이드가 강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이 오만과 편견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하시의 프라이드인데요. 오만함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 다하시는 귀족적인 프라이드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하시가 어떻게 이 프라이드를 드러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컴이라는 인물이 다하시를 험담하고 다녔잖아요. 다하시가 거기에 대응을 하지 않아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시를 해요. 더 거만해 보였죠. 근데 사실 이게 거만한 게 아니라 프라이드였는데 어떤 거였냐면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귀족적인 자부심이 하나가 있었던 건데요. 사실 이걸 꼭 긍정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하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하시가 위컴이라는 남자가 정말 나쁜 남자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의 여동생이 위컴과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가 나중에 이걸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엘리자베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써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다시, 그리고 제인 오스틴의 거의 모든 작품에서 이 남자 주인공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컴과 리디아라는 아이가 도망갔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을 수습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진짜 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족답게 행동하기로 합니다. 이런 게 바로 겉으로 보이는 허영에 의한 프라이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에서 나오는 자존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야말로 밖에서 보이는 대로 자존심을 부리는 남자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남자, 자긍심을 드러내는 남자, 귀족적인 프라이드를 보이는 남자로 성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편견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만과 편견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되기 쉽지만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커플 중에 하나로 콜린스와 샬롯의 커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콜린스라는 인물은 제인 오스틴이 한정상속이라는 당대의 관습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한정상속은 당대에 남자에게만,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던 그런 관습과 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콜린스라는 인물은 이 엘리자베스의 집안에 베넷 가문의 딸만 5이기 때문에 베넷 씨가 사망하면 이 집을 상속받게 되어 있는 한정 상속인이었어요. 이 콜린스가 와서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죠. 아마 영화 사상 가장 찌질한 청혼 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장면을 연출해내는데요. 엘리자베스는 여기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가 거절당하고 나서 곧바로 샬롯이라는 엘리자베스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요. 엘리자베스는 너무너무 실망을 합니다. 샬롯이 승낙을 하고 콜린스와 결혼을 해서 떠나거든요. 샬롯은 엘리자베스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였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남자에게 결혼을 승낙해서 가버리다니 하고 엘리자베스는 너무너무 실망을 하는데요.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이 샬롯의 집에 가서 이 집안을 보고 나서 엘리자베스는 샬롯이 참 지혜로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샬롯과 콜린스가 살고 있는 집은 누가 봐도 콜린스의 집이 아니라 샬롯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집의 관습은 가장 넓고 볕이 잘 드는 곳을 티룸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응접실로 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관습이었는데요. 이 샬롯의 집에는 이 티룸이 주방 뒤에 아주 조그만 공간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대신 가장 좋은 곳은 콜린스의 서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그 응접실을 가서 보고, 그러니까 티룸을 가서 보고 깜짝 놀래요. 샬롯이 그곳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삼아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당대 여성들, 19세기 여성들에게 자기만의 공간은 사실 굉장히 드문 것이었고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만한 공간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책상과 의자는요, 제인 오스틴이 글을 썼던 어떤 테이블인데요. 초턴에 있는 제인 오스틴 하우스 뮤지엄에 가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타니아 슐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세계적인 문학작품이 쓰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상일 것이다. 실제로 제인 오스틴은 이것을 거실에 놓고 응접실에서 놓고 글을 쓰면서 누군가가 이 거실에 들어오면 숨기고 하는 방법으로 몰래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에게는 자기만의 방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사실 책상도 변변히 없었던 사람이었던 건데요.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 에세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고작이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한 가지 일인데 여성이 픽션을 쓰려면 자기만의 돈과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픽션을 쓴다는 말은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직업 글 쓰는 사람, 작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버지니아 울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인 오스틴은 사실 평생 동안 일정한 수입이나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샬롯에게 선물을 했던 거죠. 제인 오스틴은 여성이 남성을 거절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글을 써서 먹고 살겠다고 결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서 결혼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거나 적어도 작품 속에서
그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만들거나 이런 방법으로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루지 않고 오히려 살롯에게 자기의 공간을 선물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치 않는 선택을 하면서 당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성들의 삶을 제인 오스틴 참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고요. 이때 샬롯의 나이가 27인데 제인 오스틴이 해리스 빅 위더의 결혼을 거절했던, 처분을 거절했던 나이가 27살입니다. 27이라는 나이는 사실은 여성으로서 당대에 결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나이였다고 볼 수 있어요. 샬롯의 27 나이에 공간을 선물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했지만 적어도 자기만의 행복을 나름의 방식으로 이룰 수 있게 했던 것은 제인 오스틴이 어쩌면 자기가 선택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삶에 대한 상상이기도 했고요. 자기처럼 혼자 살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약자들과 여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보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작품에 보면요. 누구도 너무 어리석거나 그래서 망하거나 처벌받거나 악당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의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엘리자베스의 가족들은 사실 다시가 보기에도 그렇고 엘리자베스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속물적이고 결혼에 목매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다 어리석고 엘리자베스만 뛰어나다라는 방법으로 이 영화가 혹은 이 소설이 그렇게 인물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인물들을 다 끌어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지만 사실은 잘못이 아니고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 있고 그들도 약자다라는 시각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인 오스틴 작품에는 이런 방법으로 약자들을 보듬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주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버지니아 울프는 제인 오스틴의 이런 점이 당대 서양인의 문명이 물론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울림이 큰 지점들을 시사한다고 봤어요.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썼는데요. 그녀의 상황이 그녀의 작품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쳤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기 1800년경쯤 즉오나 쓰라림 두려움도 없이 항해하거나 설교하지 않으면서 글을 쓴 한 여성이 있었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인 오스틴은 무엇이 옳은 삶인지 혹은 무엇이 여성에게 바람직한 삶인지에 대한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타인에게까지 강요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다 틀렸다고 난도질하거나 칼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보여줍니다. 이런 삶도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대안으로 보여주고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은 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다른 어떤 해결책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지점들은 오늘날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많은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록산 게이라는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을 쓴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페미니즘은 선택이기도 하다. 어떤 여성이 페미니스트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그 역시 그녀의 권리이기에 존중한다. 하지만 그녀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 또한 나의 의무이며 나라면 하지 않을 법한 선택을 하는 그런 여성들을 지지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근본 원칙이라고 믿는다라고 록산 게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대립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사실 이 페미니즘은 약자를 보듬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나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비난하거나 타인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작동되는 그런 지성이 있을 때 사실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이야기하는 이 프라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지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성으로 통제된 어떤 프라이드,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프라이드와 혹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때 사실 이 지성과 이해와 지적인 능력과 주장이나 어떤 말하고 글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을 타인을 비난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의지가 없거나 싸울 여력이 안 되거나 더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말을 하고 나의 지성과 능력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성을 갖춘 사람들 혹은 글을 쓰는 사람이 갖는 어떤 진정한 프라이드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을 영화로 만든
조 라이트 감독의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화를 놓고 제인 오스틴 작품과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프라이드라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힘을 발휘해서 우리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